안녕하세요. 호텔테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운영 중인 하늘의 지휘소 필수 조기경보통 제기를 2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방위비는 50조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로 16표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6조 이상 공군 전력 증강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대규모의 공군 전력 증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7.3조 기경보통 제기에 대한 성능 개량과 추가 도입 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는 자가 식별 장치인 IMF와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함께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2021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올해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방 공식별구역인 확장에 따른 임무 증가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따른 정보 수집 임무가 중요해지면서 긴급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기 경보 통제에 위한 하나의 지휘소로 통체 위에 장착한 레이더와 고성능 데이터 링크 장비로 실시간으로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기경보 통제기에 달린 레이더는 360도 전방형을 표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공군이 운용 중인 미사일은 500대의 탐지거리를 자랑합니다. 어느 지역을 집중 감시할 때는 A사 레이더의 특징인 데이터를 조사하여 700km가 넘는 탐지거리를 감시할 수 있으며 특히나 지상 레이더를 피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기에도 단숨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만 있으면 한반도 전역의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며 한국이 도입한 필사의 레이더는 기술이 생크림처럼 둥근 원반 모양이 아닌 길쭉한 막대 모양을 하고 있는 메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메사 레이더는 단순 유의 탐지 범위 내의 물체를 찾는 것뿐 아니라 레이더 투사 빈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 의심이 가는 지역을 집중 감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경보 통제하기 위한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저고도의 항적에 대한 공중 감시가 가능하면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는 탐지거리 때문에 대부분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꼭대기의 지상 레이더를 피하려 부부의 애인도 같은 비행기를 이용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싣고 적어도 침투를 하는 비행기를 탐지할 수 없는 단점을 BSI를 운영함으로써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악천후나 전시 파괴된 기상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을 대신해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으며 지상의 지휘 통제 체계가 마비되어도 공중의 PSI가 전체적인 아군 항공기와 지상부대의 전체 통제를 대신할 수 있어 전시 아군의 급변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미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연합작전 능력이 강화되는데 PSI는 데이터 링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반도 하늘을 통제하는 MCC는 물론 F-15K와 해군의 이지스함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조기경보 통제기와도 첨단 데이터 링크로 정보와 상황 공유가 가능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해 데이터 링크가 없는 부대와도 음성통신과 정보 공유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도입 사업에서 동일 기종으로 할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기종을 선정할지가 관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이미 보잉과 사로 IAI로부터 기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입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이미 도입한 보잉으로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는 기존 도입한 기종에 더해 같은 기종을 도입해야 부품과 조달 인력 운영과 교육 훈련 등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일반적으로 에어버스라고 부르며 공중조기경보 및 관제체계라는 뜻으로 AWACS는 원래 이 기술이 탑재된 이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아군 공군기의 적의 위치를 경고해주고 공중관제 능력까지 주관 하늘의 레이더 지휘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전략지휘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중조기경보기만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레이더에 불과했고 관제는 지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상 관제소를 거칠 것 없이 공중에서
관절을 같이 함으로 인해 중력파를 탐지와 관절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파괴되어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개발이 됩니다. 대한민국도 X 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 제기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공군력 증강과 같이 침범이 자주 발생하자 그동안 꾸준히 조기경보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보류되다 2002년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회사에서 한국의 도입 사업에 변경하였으며 경합 결과 2006년 최종 보잉의 33기종이 선정되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사업 예산으로 잡은 2조 6천억 원의 대대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는 기염을 더하게 됩니다. 당시 보잉에서는 너무 헐값에 하려 한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 위기를 그 가격에 도입하는 데 대한민국 공군은 성공하게 됩니다. 사업 당시에서 보잉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면 IAI에 걸린 550에 비해 월등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미 보잉은 호주와 터키에서도 1.73을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의 걸프 스트림 기체는 소형 경량의 비즈니스 기체라 하늘에서 요원들을 싣고 19시간 이상 작전하기에 기체 자체가 비즈니스의 기체의 한계로 인해 좁아 운용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인이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공군은 조기 경보기의 이름을 BSI로 결정하고 2011년 1호기의 인도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매대를 도입 전력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군에서 도입한 23일은 보잉의 민항기 7.3을 기반으로 이 기체는 국내 양대 민항사에서 많이 운용하는 기체이며 엔진도 같은 기종으로 더구나 대한항공은 미군의 군용기의 정지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기체 운용에는 얼마 전 대한항공의 외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공군에서는 BSI는 삼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전은 항상 하늘에 띄워 한반도를 감지하고 한다는 예비대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며 한 대는 남교대어들을 운영하여 그동안 원활히 운영을 하려면 두 대가 추가로 도입되어야 직제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도입해 기존에 세 대가 있고 두 대를 추가 도입해서 6대가 완비하게 되면 항상 한반도 하늘에는 남북으로 두 대씩 아니면 동서로 주듯이 상시 감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기경보통제기의 원조인 보잉이 3센트리는 미 공군과 사우디, 나토 및 영국과 프랑스, 일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센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항공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지상 및 수상을 이동하는 전차와 차량 함정 등의 움직임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지휘 통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레이더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아군에 대한 작전 지휘가 가능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 공군이 보여주었던 창의적인 공중 전투 능력의 핵심이 바로 3센트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센트는 기체의 보잉의 침공 여객기를 기반으로 한 휘트니사의 엔진이 길어져 개조한 물건으로 자체 비행거리만 1만 킬로미터에 11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비행하면서 공중관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공중 급유 장치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공중에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핵심인 레이더는 웨스팅하우스사의 AENAPY1과 AENAPY2 레이더로 분당 4회를 회전하며 저고도에서 비행 중인 목표는 360 밖에서 탐지 가능하고 고도가 높으면 470km 밖에서 무려 600개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인 해상 레이더이며 해상 저고도 표적으로 탐지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600개의 탐지 목표에 대한 각각의 목표물 정보가 탐지와 동시에 순식간에 중앙 컴퓨터가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러한规模를 사우디가 5개, 프랑스의 영국 내 미공군은 32대, 나토와 11대 일본의 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격은 일본을 제외한 3억 달러. 일본이 도입한 기종은 무려 5억 달러짜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수리들이 운용될 당시 구입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팔지 않았으며 가격 또한 국방비 대비 넘사벽이어서 당시 7만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도입해 운영하였으며 한국이 공중조기 경보기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단종된 보잉 707격기 베이스에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기체가 단종되어 한국 공군은 도입할 수 없었으며 당시의 신형 기종이었던 이질이 2배 이상의 물건이라 도입을 미루다가 IMF가 터져버려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기 경보기인 1조기 경보기이란 해상용으로 개발된 기체라 굴곡이 없는 해상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를 탑재해 노이즈가 많은 지상을 관측할 경우 제약이 생깁니다. 이슬이나 23일 같은 기종에 비해 파장이 긴 전파를 사용하므로 굴곡이 없는 바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탄지거리를 늘릴 수 있지만 지상에서 사용 시 난반사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섬나라인 일본과 대만 사막이 많은 예산이나 제대로 사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공군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기종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의 중요성을 입증한 전투가 1982년 일어난 이스라엘과 시리아전 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피해로를 제거할 명분으로 침공하자 시리아가 즉각 개입하여 전쟁이 확대되었고 이스라엘은 자국의 기갑을 넘어할 공군의 작전을 위해 백하개국에 배치된 시리아 대공 미사일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급습을 개시하자 시리아 공군도 대대적 반격에 나섰으며 이렇게 시작된 백하개국에서의 공중전은 2차 대전 후 최대의 공중 변모대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펼쳐진 양국의 100여 대의 전투기들이 공중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리아에서 출격한 85는 모두 격추되지만 이스라엘은 2개의 전투기만 추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한 개도 공중전과 상관없는 지상 공격 중 비격당한 것으로 순수하게 공중전에서 80대 1의 전부를 기록했는데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시리아는 21 미그 23, 미그 25를 압도한 대승을 기록한 주인공은 애플 스토어와 애플 16로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과 함께 또 다른 필승 요인이 이스라엘이 운용한 이드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드 호크아이가 피할 식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통제한 대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기 경보통제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공군은 1980년대부터 조기 경보통제기를 도입하기를 희망했지만 당시는 전투기 전력을 구입하기도 빠듯한 살림으로 조기 경보통제기는 가격도 비싼 물건이라 어쩔 수 없이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도입을 해서 동북아 공군력을 최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운영할 수 있는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동북아에서 주변 강국이 한반도의 카드사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들었고